그냥 뭐 나름대로 보호 방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라고 했었죠? 이게 보호 방법인데 이건 오리지널을 이제 우리는 제네릭 개발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반대로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허가에 의한 보호 방법, 또 크게 디자인 상표 부정 강제방 등의 보호 방법, 또 오늘 주요하게 다룰 특허법에 의한 보호 방법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허가에 의한 보호는 오리지널 회사 입장에서는 보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게 헤쳐나가야 될 장벽인 거죠. 허들인 거죠. 먼저 PMS에 의한 보호 방법. 이게 왜 PMS가 뭐 해석하면 그대로 시판 후 조사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이후에 조사 기간이라 해서 임상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TS에 따라 다르긴 한데 6년 또는 4년 주어지고요. 또 특허 허가의 연계에 따른 퍼스트 제네틱품에 대한 9개월 독점권인데 이건 요새 좀 많이 무의미해져가지고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변화와 이것과 연기 과정도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아직 거기까지 저도 검토가 덜 되어 있는데 제도 변화가 되게 많아갖고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진짜 검토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네. 먼저 PMS 임상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임상 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요 기간 동안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요 기간 동안 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의무 기간이에요. 또 어떤 거 6년은 여기 뭐 먼저 기허가된 의약품과 의료성분의 종류 또는 죄송합니다. 먼저 신약은 6년 줘요. 그죠? 또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의료성분 종류 또는 배합 비율이 다른 경우, 아까 계량 신약이었죠, 이거요. 기억나요? 그죠? 계량 신약도 임상 1상 3상을 하게 되면 6년을 준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투여 경로와 다른 전문 의약품, 이것도 역시 6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에 반해서 여기 효능 효과가 다른 거, 이건 아마 4년. 왜 계량 신약도 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달라졌잖아요.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사람한테 진짜 안전한지 그게. 그래서 임상 1상, 3상, 2상, 3상 하는 거고 4상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조금만 달라졌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은 뭐 옛날엔 다 카피 의약품이라고 했어요. 오리지널 회사에서 이미 안전성, 유효성, 부작용까지 다 검토가 끝난 거기 때문에 품질만 가지고 허가를 내준 데 반해서 동일하다는 전제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뮬러라고 하잖아요. 시뮬러 유사한 거지, 이게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시뮬러 임상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 나도 이건 검증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의 목숨이 달린 거니까. 모르니까.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량 신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PS를 부여하고 임상 사상을 주고요. 근데 반대급부로 이제 어떤 권리를 주냐면, 저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왜? 일을 시켰잖아요. 부작용 이거 보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의무를 주어졌기 때문에 또 권리를 줘야 되잖아. 특허 관계 없이 이 기간 동안, 즉 6년, 4년 PMS 기간 동안에는 제네릭 개발을 못하게 해요.
품제자만 내가지고는 허가를 안 내줘요. 이때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리지널사가 제출한 자료와 동등 이상의 자료를 제출했을 때만 허가를 내줘요. 그건 뭐야? 동등 이상의 자료라는 거는 신약, 계량신약 다 임상 자료잖아요. 그죠? 임상 자료 제출해야만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물론 뒤에서 배울 특허 문제가 없을 때 전제지만 특허 문제 없다 하더라도 특허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도 허가를 안 내줘요. 동등 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내줘요. 그러니까 개발사 입장에서는 보호 방법이 되는 거고 그거를 카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게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년, 6년 기간도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을 선점할 수 있거든요. 의사가 처방 잘 안 받고요. 종병도 한 개 종병에 약 하나, 두 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딱 선점하면 그 다음 회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요새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게 우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품목 허가.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해치 야수만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FTA 체결하면서 국내에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런 요건을 갖춘 회사들은 9개월 동안 도청권을 줘요. 허가를 9개월 동안은 다른 회사들 못 파게 해요.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춘 회사들만 먼저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쟤네 최초 개발사한테는 보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따라가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저게 허들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저런 제도가 있다 해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뭐냐면 최초 허가 신청한 사람 그리고 그 오리지널 제품에 특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그 특허에 대해서 최초로 심판 청구한 사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허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최초로 심판 청구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최초 심판 청구한 사람이 아니라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특허 보호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공격을 가장 먼저 해서 이긴 사람이 저 9개월 독점권을 가져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빨리 알아야 그 최초 심판 청구는 최초란 게 10살 내에 청구한 심판은 다 동일하게 한 건을 봐요. 같이 청구한 걸 동일하게 심판 청구한 걸 보기 때문에 요새 다 정보 빨리 입수해가지고 심판 청구했네? 야 우리도 빨리 특허 조사 빨리 해봐. 빠르면 일주일이면 할 수 있으니까 서류 작성하는데 일주일도 되니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게 될 진짜 많아요 요새.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9개월이면은 마케팅 다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또 정체예요. 그다음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 번지법의 보호. 이게 가령 이게 뭐예요? 맑은 샘수? 맑은 샘수가 제품명이잖아요. 이거를 쉽게 그냥 제품명인데 이게 상표로서 등록을 받고 있으면 제3자가 맑은 샘수하고 또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상표로 등록 안 받았잖아요. 그럼 쓰는 데가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되게 유명해. 이게 맑은 샘수가 되게 유명해졌어. 가령 요새 광동에서 파는 게 뭐죠? 제주도 삼다수인가? 삼다수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유명해지면 상표를 해줘야 소비자가 보고가 됐잖아요. 소비자가 오인운동하고 엉뚱한 물 안 마시잖아요. 그죠? 그 아주 유명하게 되면 상표 등록 안 받아도 보호를 해줘요. 무슨 법으로? 저기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해줘요. 미등록 상표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해주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보호해주는 건 상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약품 처음 낼 때는 대부분이 유명한 거 없어요. 제품 개발할 때. 그죠? 다 등록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표 조사해서 상표 검사 통해가지고 그 유사하지 않은 명칭들, 유사하지 않은 거 찾아가지고 상표 출원하고 등록받고 써야 돼요. 이제 요것과 관련된 이슈를 그냥 부연 설명하면은 이게 여기 뭐 의사분들은 없죠, 그죠? 약업계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많이 원해요. 물론 큰 회사들은 제품명 쓰고 싶을 거고, 작은 회사들은 상품명이 아니라 아까 그 원료명 있잖아요. INN이라고 하는데 그거 쓰고 싶어 해요. 왜? 말간샘수. 그럼 의사가 이게 약이라면 의사 처방할 때 말간샘수라고 쓰면 처방하는 순간 약국에서는 그것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가 만약 물이라고만 처방해요. 약국에서는 뭐예요? 마간샘수를 줘도 되고, 삼자토수 줘도 되고, 뭐 백두산 금물 줘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성분명 처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절대 그게 성분명을 처방하게 되면 의사한테 누가 와서 리베이트 주겠어요, 솔직하게. 약국한테 갖다 주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 제품명 하나 갖고 파생하는 문제예요. 제품 선택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주냐가 결정되는 순간 이 제품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일단은 그래서 제네릭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하는데 왜 제네릭 의약품이라는지 아세요? 뭐예요? 몰라요? 미국에서 신약은 뭐라고 해요? 브랜디드 드럭이라고 해요. 신약은 브랜디드. 브랜드가 뭐예요? 제품명, 자기만의 어떤 그 제품 명칭을 갖고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의약품을 신약이라고 해요. 대신에 거기 카피 약품들 있죠. 걔들은 제품명 못 써요, 미국은. 일본도 그래요. 성분명 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왜? 의사 권력이 더 세니까. 제네릭이라는 거는요, 일반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카피약품을 했었는데, 어감이 안 좋잖아. 진짜 카피 복사한 거야? 연구가 전혀 안 한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걸 제네릭 드럭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고요. 실제 일반 명칭이라는 의미가 그 제네릭 드럭이에요. 여담이긴 했는데 되게 중요한 요 상표와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제품이 잘 팔리고 했을 때 소비자한테 남는 이미지는 다 제품명밖에 안 남아요. 제품명을 가장 디자인 상표 뭔데 디자인 뭔지 아세요? 이 병도 디자인이 있잖아요. 요 문이. 그래서 이게 유명해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유명해지면 요 디자인만 갖고 또는 병 모양만 갖고도 무슨 제품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쉽게 그냥
코카콜라 병에 코카콜라라는 상표 없어도 그 병이 코카콜라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의장으로 등록받으면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될 거고요. 제품 개발 때 그러니까 다 용기라든가 다 검토할 때 또 디자인법을 또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대신에 아주 유명한 거는 코카콜라처럼 유명한 거는 등록 안 받아도 뭐 소비자를 그거 보호해줘야만 소비자가 보호되잖아요. 오히려 그 걔네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해서 보호가 돼요. 코카콜라 거기다가 그 병 쓰면 무조건 침해예요. 손해배상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해요. 실제 사업에서 제품화 된다는 거는 개인이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다 검토할 대상들이고요. 네. 이것도 약 모양이거든요. 알약 모양인데,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 보호 등록이 됐어요. 약 모양 어떻게 결정해요? 펀치죠, 뭐. 펀치 모양 팔 때 약 모양이 결정되는데, 생산할 때요. 그 약 모양도 역시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면 보호가 돼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뭐, 처방했을 때, 카피하는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오리지널과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만들려고 해요. 약 모양도. 제품명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약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야 마케팅이 되니까. 마케팅이 된다는 얘기가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처방해서 분명히 받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먹던 약하고 오리지널과 약 모양 달라졌어. 이게 같은 약이에요? 분명히 질문해요. 그리고 나 오리지널 주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약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들은. 근데 그것도 디자인에 의해서 보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분 원료에 대한 거, 완제에 대한 거, 또 제조 방법에 대한 거, 뭐 또는 기시법에 대한 그 원약 분량에 대한 거, 또는 약 모양에 대한 거, 제품명에 대한 거 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거에 의해서 다 보호가 돼요. 다 검토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라도 걸리면 손해배상 하셔야 돼요. 약 해서 당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다양히 뭐 이런 것들은 보호 기간이 있어갖고 다행이긴 한데, 예, 상품명은 이제 마지막 특허의 보호. 원료에 대해서, 완제에 대해서 각각 다 특허가 될 수 있어요. 물질 자체에 대해서. 물질도 특정 염에 대해서도 다른 염하고 어떤 특정 염만 효과가 좋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효과라는 거는 꼭 의약품의 효과가 아니라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정성도 어떤 특정 염은 스테빌리티가 어떤 특정 광해에서 빛에 의한 분해가 심한 약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특정 광해 안정성이 좋다 해서도 특허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염 또는 수화물, 이성질체, 결정형 등등등이 있어요.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에 보호하는 것도. 또 제조 방법에 대한 거 또는 용도에 대한 거. 또 완제에 대해서도 원약불량 관련해서 그 주성물이잖아요. 주성물 얼마 썼고 불원제 어떤 종류의 불원제 쓰니까 더 안정하더라. 또는 용출이 더 개선되더라.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제조한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용법 용량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투여 방법, 장치,
장치 특히 이제 그 장치 특허가 가장 그 많은 케이스가 그 천신약 있죠, 천신약 뿌리는 거. 그거 어떻게 돼요? 한 번 뿌릴 때 일정 정확한 용량이 나와야 돼요. 세게 누르면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누르면 뭐 약하게 누르면 덜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항상 일정 용량이 나오게끔 일정 용량이 나오게끔 한 기술이 그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 특허가 또 다 있어요. 그 장치 특허 때문에 대부분 그 천신약은 카피를 못 하거든요. 성분에 대한 약도 뭐 특허지만 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저런 게 있다 하고 이제 특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그냥 좀 전에 종류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카테고리별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물질 특허가 있을 수 있죠. 이 물질에 해당되는 거에 여러 가지 염도 있을 수 있고 이성지체, 결정형, 수화물 다 요 카테고리 물질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플러스 Y 해가지고 이게 물론 부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Y가 주성분이 될 수도 있고요. 복합제 특허죠. 주성분이 되면 복합제 특허 거고 부형제가 되면 조성분 특허가 될 거예요. 또 얘들을 만드는 제법 특허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하거든요. 제법 특허는 뭐 수요 개선이죠. 뭐 수요 개선이나 또는 완제 같은 경우는 수요를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조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고요. 완제 같은 경우의 제조 방법은 제조 방법에 따라서 안정성이나 용출률이나 또는 효율이라든가 이것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를 또 해요. 그리고 얘 적응증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응? 적응증이 있을 수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용도 특허가 이걸 용도 특허를 또 보호받는 거예요. 이건 용도 특허로 어떤 당뇨병, 또는 고혈압,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도 이제 연구반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기존 약에 대해서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내는 연구를 많이 해요.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임상하다가 새롭게 발견되는 적응증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래 목적으로 했던 임상은 실패하고 거기서 찾아내는 새로운 적응증에 대해서 발견해가지고 특허 내고 또 개발하는 그런 회사도 많거든요. 이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여담인데 실제 요새 전공이 다 뭐 생물이나 이쪽 생화학 다 공부하셨죠? 그러면 요새 이제 맞춤형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즉 어떤 질병은 질병과 관련된 DNA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병 보니까 어떤 DNA 어떤 유전자가는 업됐고 어떤 건 다운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약에 대한 연구에서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이 약은 어떤 부분은 다운시켜가지고 어떤 부분은 업시켜주기도 한다. 유전자에서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매치시켜주면 사람에 대한 어떤 환자에 대해서 그런 발현 형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게 맞춤형 약품이 되는 거예요.
실제 어떤 약이 어떤 거 업되고 어떤 거 다운시켜주는 정보가 있고, 뭐 어떤 약도 그런 게 정보가 있으면 실제 동물 실험 같은 거 해봐가지고 그 적응증으로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궁금해가지고 그 외부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데 사례는 많지 않아요. 실제는. 근데 가능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원래 전공이 그쪽이어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특허 전속기간 얘기가 나와요. 특허는 무조건 출원하면 1년 6개월 뒤에 공개가 돼요. 해외 출원이든 어든 간에. 그리고 요 20년 특허는 출원한 날부터 최초 출원일부터 2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추가적으로 의약품은 5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무조건 20년이에요. 근데 그쪽은 뭐 그냥 개발하자마자 별로 허가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곧바로 제품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의약품은 특허 내고도 임상이라는 걸 거쳐야만 시판이 되니까 임상기간, 실제 임상기간 10년 걸렸든 뭐 20년 걸든 상관없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만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의약품은 최대 25년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트론은 심사 흐름도 쭉 하는데, 여기서는 뭐, 명서 작성해가지고 특허 출원해요. 그러면은, 특허청에서는 별거 안 해요. 그냥 서류가, 내용은 절대 안 보고, 필요한 서류,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냥 받아줘요. 그게 방식 심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심사 청구를 하면 그때서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해요. 기준 내 종래 기술이라든가 비교해서 특허성이 있는지 없는지, 특허 요건들이 있는데 그 특허 요건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사 청구가 중요한데 옛날에는 게 5년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3년을 바뀌었어요. 빨리 심사 청구해라.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특허 출원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반드시 공개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출원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네. 내 제품을 사업화 못하겠네. 이런 판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심사 청구 안 하죠. 실제 돈은 심사 청구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몇십만 원이지만. 그래서 심사 청구 3년 내에 한 거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요. 나머지는 심사 안 하고 3년 지나면 출원 사실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취하 간주돼 버려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시스템사하고 거절, 아까 특허 요건을 갖췄으면 등록해줄 거고, 특허 요건, 신규성, 진보성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 거절료 띄어서 발명자 막 싸우겠죠. 예.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결정된 다음에 제3자 봤을 때, 내가 봤는데 특허 요건을 잘 판단했네, 심사관이. 그냥 싸우는 거죠, 뭐. 저 회사가 엄청 많이 싸웠어요. 실제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여기 1심, 여기 2심, 3심까지 가는 거예요.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하자마자 해외 출원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선권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하겠지만, 1년 내에
우선권 추정을 하면서 1년 내에 뭐 번역하고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국제 출연하는 데까지는 우리나라 말로 출연해도 돼요. 대신 나중에 각 지정국 들어갈 때 영어로 번역하든 나라에 맞는 언어로 번역해야죠. 번역 비용이 꽤 비싸요. 나라마다 틀린데 오히려 영어로 하는 게 싸고 또 뭐 아랍이나 이런 데 할 수도 있잖아요. 태국이나 이런 데 태국이 되게 비싸더라고. 실제 해외 출연해보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인 출연 방법, 이게 그냥 파리조약에 의한 출연 방법인데 말 그대로 그냥 1년 내에 각 개별국의 나라마다 출연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대리인들 통해서 번역해갖고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나라마다 그냥 심사 받는 거고, 대신 1년이라는 시간은 아까 우선권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내에 번역해서 제출하면 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파리조약에 의해서 요 PCT에 의한 출연 방법이 생겼어요. 이거는 PCT 마이프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기 받아가지고 막 예비 심사 같은 걸 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특허성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개별국에 다시 진행할 수 있어요. 시간을 대신 1년 내에 추천을 해야 되고 30개월 즉 18개월 동안 예비 심사 거치고 그 다음에 30개월 뒤에 2년 6개월 뒤에 개별국에 진입할지 여부를 그때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혹시 잘못됐을 때 비용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세이브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하는데 사실 요새는 개별국에 직접 출연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은 안 씁니다. 다 99%는 요 PCT에 출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변호사한테 변호사무소 갖다 주면 기본적으로 요거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5개 나라 이하로 출연할 때는 전통적인 방법 개별 출연하는 게 덜 들고 5개 넘어가면 PCT에 하는 게 덜 든다, 싸다 생각을 하는데 다 필요 없이 그냥 요새는 이 방법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요. 네. 특허 기본사항. 사실 오늘 이것만 배우시면 돼요. 파리조약 3대 원칙 먼저 내 외국인 평등, 우선권, 특허 독립의 원칙. 이게 뭐냐면 내 외국인 평등, 다른 말로 이거 상호주의라고 해요.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상호주의는 국가마다의 관계잖아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한테 특허권을 부여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부여를 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우리나라도 너희 나라 국민한테 똑같은 조건을 해주겠다. 이게 내 외국인 평등이에요. 말은 좋죠. 평등하다는 거. 근데 국가 간의 국제법이라는 게 철저한 상호주의잖아요. 너 가진 만큼 나도 해줄게. 원칙이에요. 저게. 실제 적용될 때 어디서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계적인 상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우선권. 우선권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최초 출연하고서 다른 나라도 아까 출연해도 돼요. 전통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근데 우리나라 말로 특허 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힘든데 동시에 영어로, 독일어로, 뭐 불어로 다 작성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연한 다음에 시간상 또는 거래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협약을 맺은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에 또는 PCT 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 출원 날, 그날까지 특허 요건, 아까 뒤에 나오는 저기 신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을 소급시켜주겠다는 게 우선권이에요. 판단 기준, 판단 시점 있잖아요.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이 특허 요건, 산업성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런 걸 판단하는 판단 기준 시점을 1년 동안, 아니, 우리나라 최초 출원한 날까지 소급시켜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령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 1월 1일 날 특허 출원했어요. 아니, 올해 1월 1일 날 특허 출원했어, 우리나라에. 그럼 내가 1년 내라면 올 연말까지잖아요.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때까지 가령 저 PCT 가입국에 또는 파레주아 가입국에 특허 출원하는데, 제 3자가 지금쯤에서 논문 같은 걸 발표했네, 똑같은 거를. 그럼 원칙적으로는 뒤에 출연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저 신규성 위반이 될 거거든요, 분명히. 네, 선 공개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1년 소급시켜서 올해 1월 1일 날 내가 출연 날짜, 그 날짜로 저걸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논문 같은 거 공개돼도 그것 때문에 내 특허가 그날에서 특허 등록되지 않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선권이에요. 소급표가 있다는 게 1년 동안. 그리고 특허 독립의 원칙은, 여러분, 아까 제가 PCT 국제 출원이라고 했죠, 표현. 그리고 또, 언론이라든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국제 출원했다. 나 세계 특허 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계 특허는 없어요. 그건 100% 전 세계 국가 몇 개인데요? 요새 200개 넘는다면서요. 특허 출원 하나 해가지고 그 200개 넘는 국가에서 다 특허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특허는 없어요. 저 특허 독립의 원칙이 그거예요. 특허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면 그 등록된 나라에서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게 특허 독립의 원칙이에요. 세계 특허 하나 딱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권리주장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라마다 다 특허청이 있고요. 거기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다 해요. 나라마다 특허 요건이 다르고 그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등록될 수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 등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 3대 원칙이고요. 예. 그러면 특허 요건, 상업성 이용 가능성.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제품화해서 사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요. 근데 가령 이 손가락 가지고 무슨 발명을 했어. 그럼 제품 하려면 손가락 잘라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건 상업성 이용 가능성 전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을 배울 때는 그런 거 있었죠. 뭐라게?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거 뭐죠? 연구 뭐라 그러죠? 저는 말을 많이 않다 보니까 다 헷갈리는데 그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에너지 공급 없이도
한번 공부되면 계속해서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연법칙에 위배되죠.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상업성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상업적 못 쓸 거잖아요, 그거야. 왜? 거짓말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용성 이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에요. 보통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가 인체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업성 이용 가능성 없다고 해서 특허가 안 돼요. 근데 가령 인체에서 분리돼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가령 뭐 손톱을 가지고 뭐 발명을 했어. 이거는 인체에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체에 뭐 손톱 자른다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발명 대상이 돼요. 저 상업성 이용 가능성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해결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상업성 가능성, 이용 가능성이라는 얘기고, 변호사면 신규성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노벨티라고 해가지고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게 세계 최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모르는 말로 공개되어 있어도 그거는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아랍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아랍어로 논문에 나와 있어. 나는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발명해서 특허 출원했어. 어때요? 그건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 못 받는 거예요. 그 특허팀에서 특허 사용기술 조사할 때 아랍어까지는 못하죠, 물론. 근데 그런 것도 유학본까지는 공개가 돼 있어. 영어로 번역돼 있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 검토해서 특허 무효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진보성. 새롭게만 해갖고 무조건 그 특허 등록 시켜주지는 않거든요. 가령 뭐 기존의 제품이 있는데 내가 새롭게 뭘 발명을 했어. 근데 그렇게 조금 바꿨을 뿐이야. 근데 그거를 특허 주게 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정도 변화 줘서 쓸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침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오히려 생활 지장을 주죠. 그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플러스 알파는 돼야 된다. 그게 진보성이에요. 조금 개선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개선해야만 특허 주겠다. 그게 진보성이고요. 선출원주의는 선출원주의에 봐야 하는 게 선발명주의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미국만 선발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게 선출원주의는 누가 먼저 발명했든 상관없이 특허청에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만 특허를 주겠다는 거예요. 특허가 뭔지 아세요? 공개의 대가예요. 내가 먼저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시킴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플러스 알파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때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개를 막 유도하는 거예요.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허권이라는 거 주고, 야, 네가 개발한 거 요만큼은 20년 동안 너만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빨리 특허 등록 받아. 너 돈 벌어. 근데 이렇게 유혹해서 공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다 보고,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네. 플러스 알파 시켜야지. 개선시키잖아. 그래서 또 특허를 또 받아. 그러면 기존 개발하는 사람들은, 먼저 개발하는 사람은 아마 20년간 특허권의 효력을 유지 못할 거래요. 왜? 산업에서, 마케팅에서 못 유지할 거예요. 근데 나라 입장에서 보세요. 더 좋은 게 개발이 됐잖아.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됐고, 그러면 수출도 가능할 거고, 뭐 그렇잖아요.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특허권은 기술을 좀 공개해 주세요. 라고 꼬시는 게 특허권 제도예요.
뭘 통해서 특허권을 부여해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이게 특허 제도예요. 그래서 왕조 시대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영국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특허 제도가 영국의 산업혁명도 만들어진 거고요. 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제도가요. 근데 미국만 선발면주의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 출연하는데 여러분들 용어 노트 써보셨죠? 연구 노트가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한 장에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점점 아까 CGMP도 마찬가지지만 연구 노트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 조작을 못하니까. 조작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 가지고 봐라. 네가 출연한 날이 가령 2019년 5월인데 내 연구 노트 봐라. 2018년 5월에 난 이미 다 연구해서 그 결과 내갖고 내가 발명했다 그때. 그럼 특허 출연은 나중에 이런 대한 그 사람 특허 보유시키고 내가 특허권 받을 수 있어요. 다 연구 노트라든가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증될 때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리가 되게 철저해야 되고요. 이게 미국만 존재하는 그 선반영주의인데 일부 선출원주의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선출원주의로 바뀌지 않고 일부 장점 있는 것들은 미국도 도입은 했어요. 미국만에 있는 제도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특허 사유가 있나 이런 것들은 특허 안 내주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 필요 없고 공소양수에 반하는 것만 아니면 다 특허 내줘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특허 존속기간 몇 년이라겠죠? 그리고 의약품하고 농약에 한해서는 5년 추가할 수 있어요. 임상기간에 한해서. 최대 5년간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여기. 읽어봐요.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 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밑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의료업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되는 발명은 인간의 질병 치료 방법, 수술 방법, 진단 방법, 예방 방법 등과 같은 의료 행위에 관한 방법의 발명에 한정, 그리고 인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발명은 특허법 32조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 예. 좀 전에 설명한 거 이해되시죠? 수학 공식 이런 것들,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되거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정신활동은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기계화, 산업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이유 때문에 저런 거 아닌 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용법 용량에 대한 특허였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에 일해 보기로 하는 방법 해가지고 특허였거든요. 이거는 특허가 아니다. 그거는 의약물질을 인간 등에 투여하는 방법
인간에게 투여하는 방법이어서 이거는 특허 대상이 아니다라고 좀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용법 용량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안 내줘요. 근데 이것도 이게 2000년대 초반 특허인데 요새 약간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부에서요. 그 경향도 되게 파악해야 돼요. 자, 신규성 보시면 옛날 법하고 점점점 국법 올라가죠, 그죠? 옛날은 어떻게 돼요?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간약물 경우 기재된 발명. 두 번째, 국내에서 공제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 무슨 차이냐면은 두 번째 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품된 간약물이라는 거는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가령.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아프리카든 뭐 어디든 간에 공제되어 있으면 특허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규성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 간약물에는 없어. 1번이요?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실제 본 케이스인데 대만. 내가 여행 갔는데 우리나라 없는 제품인데 대만에 있네. 이거 진짜 괜찮겠다 싶은 제품들 여행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보고 들고 와가지고 국내에 와서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특허 등록이 돼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2001년도 법도 한번 보시죠. 요는 밑에 거 똑같아요. 인터넷, 이거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통신 이거는 인터넷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간약물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공개된 것도 공개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똑같죠. 아직도 국내에서죠. 2006년도 이후에는 9개가 더 들어갔죠. 해외에서 있는 거, 간약물 인터넷에 없다 하더라도 그 해외에서 누군가 실시하고 있으면 입증한다면 국내에서는 특허 등록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했다 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점점 글로벌화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엔 아니었지만. 예, 똑같아요. 국내 또는 국외 확정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간에 간약물이든 인터넷이든 또 공연 실시된 거든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특허 등록이 안 돼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알아요? 특허청 심사하는데도 몰라요. 그분들 다 인터넷 조사하고 하는 거지. 그럼 국내 특허 등록 받는 거야. 그걸 쓰는 거야. 누군가가 입증해서 무효시킬 때까지. 그 특허에 의한 마케팅 효과는 이미 보는 거지.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규성 예외는 특허 제도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술 공개를 통해서 제3자가 그걸 보고 추가적으로 경쟁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특허 출연 않고 어떤 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서 기술 공개해버렸네? 논문 같은 거 먼저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들 옛날에 특허 무시했거든요. 논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논문부터 공개하지 특허 출연 안 하셨어요. 그런 경우 특허 제도에 부합하잖아. 빨리 공개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6월 내에 특허 출연하면은 예외적으로 아까 신규성 이렇게 되면 먼저 공개했으니까 신규성 위반이잖아요. 그죠?
신규성 위반에 예외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옛날법이고요. 현재는 12개월 내에 출원하면 돼요. 이런 내. 그 차이예요. 그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내에 제출하면 되고. 바뀌었어요. 자, 진부성. 이거는 이제 용이한 발명은 특허 등록시켜주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노력해서 새로운 걸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특허 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진보성이라는 게요. 이게 뭐랄까, AI 용도 발명에서는 쉽게 기존 것과 다른 거면은 기본적으로 다 특허가 돼요. 여기 뭐 판례적인데 진보성 판단할 때 인용되는 기술, 선행기술이죠. 선행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연히 특허 발명이 이럴 수 있다는 암시, 동기 이런 게 돼 있으면 특허 못 해주겠다. 는 거고요. 또 출원 당시에 기술 수준, 기술 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학계 요구 등에 비춰봐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 같은 결합을 이룰 수 있다 하면 역시 특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우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관적이긴 한데 판사들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하려면 입증을 해야죠. 치료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것도 입증하면 등록시켜줘요. 다 싸움인데, 얘 용도 발명의 경우 이렇고, 결정형 특허, 기본적으로 잘 안 해줘요. 하지만, 특정 결정형에 대해서는 효과가 진짜 월등해. 예? 그렇잖아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과적인, 사회학적인 말이긴 하지만, 효과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기존 건 다 봤는데,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한 10%밖에 안 좋아졌어. 근데 우리 게 한 40% 효과가 있네? 양적으로 효과가 달라진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질적으로 항의하다는 얘기는, 뭐, 부작용이 개선된다든가, 특히. 부작용 개선된 건 조금만 개선돼도 특허성이 있어요. 동일한 효과에서 양적인 효과 차이가 있든지 일적인 효과, 즉 부작용 개선이라든가 뭐 전혀 다른 어떤 적응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허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고 선택 발명에 대해서는 또 앞에 결정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기존에 알려진 것과 비교해서 부작용 개선되거나 또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질적, 양적 효과 측면에서 월등하면 역시 특허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알려진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 발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선택 발명은 기존에 특허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가 일반적인 발명을 한 거야. 라지 A 발명을 한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라지 A에서 이제 스몰 A1, 스몰 A2, A3, A5 이렇게 해놨어. 구체적인 예시로. 근데 A4가 빠졌잖아요. 내가 보니까 A4가 진짜 효과가 좋네? 라지 A 개념에 포함되긴 하잖아요. A4가. 그래서 원래 특허성이 없어요. 왜 라지 A가 공개됐으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라지 A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게시되지 않은 거. 스몰 A4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인정해 줄 거고 또 얘가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이게 부작용이 개선된다거나 기존 거 비해서 또 양적으로 효과가 차이가 분명히 있으면 이건 특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라지 A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이게 선택 발명인 거예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대법원에 지금 올라갔어요. 1심, 2심 저희가 다 이겼고 그 노학이라고 해가지고 비싸 받는 제품이 있거든요. 다 요 문구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최초 출원 시에 저런 효과 기재가 다 있어야 돼. 나중에 하면 안 돼. 얘 라지 A가 공개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예요. 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 거고요. 이 선지치도 마찬가지고요. 균형론은 사실 용어 때문에 이제 온 건데 특허라는 거는 뒤에 특허 청구 법명이 있거든요. 가령 권리자가 특허권자가 내 특허 범위를 1에서 5까지 잡았어. 1 내지 5라고 잡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이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6으로 하면 특허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6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피해서 뭐 제재 연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개발을 했네. 의약품이라는 전약이겠죠? 개발을 했네. 근데 특허 청구 범위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특허 협회행위 맞아요. 그런데 6을 씀으로써 이게 효과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 이건 한 1에서 5니까 한 10을 썼어. 가령 원래 범위보다 엄청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허 측면이라고 안 할 수 있겠지만 한 5.5라든가 6 정도 썼어. 이건 내가 비록 1에서 5까지밖에 특허권 범위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 침해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컨셉이 이 균형론이에요.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이제 벗어났으니까 무조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저 균형론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근접해 있으면. 그냥 용어만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선출원주의 이것도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출연하는 사람이 특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기준이 시 기준이 아니라 일 기준이거든요. 같은 날 동시에 출연하면 그냥 같이 인정해줘요. 대신 그 경우에는 특허권이 2개가 있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요. 두 권리자 사이에. 그래서 특허권 하나로 되게끔 아마 할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죠, 문제가. 이거는 예외적으로 보시고, 부특허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소장소에 반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옛날에 원자의 표현 방법 이런 것도 특허 안 내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연구를 하고 기술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건 특허 내주고, 최근 법에는 다 공소장소에 반하는 것만 특허를 안 해줘요. 여기서 명세서, 출원서, 명세서 이것들을 보시면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에 번호들 있죠. 19, 12, 45, 11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몰라도 이 번호만 보면은 그게 뭐에 해당되는지 알아요. 이 필수 출원이잖아요. 거기도 여기도 번호 있죠. 그죠? 이런. 이게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다 있어요. 나머지는 내용 보시면 되고, 예, 동일해요. 이런 것들이 번호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몰라도 이 번호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청구범위 명세서 있고 특허 청구범위라고 했죠. 특허 청구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특허권자가. 요 명세서에 막 100이 기재돼 있어. 근데 보니까 특허 청구부에는 요게 한 5밖에 기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5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누구나 써도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명세서하고 특허 청구부가 있을 때 모든 권리 주장은 특허 청구부 범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하실 때 특허 청구부를 보고 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 청구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등록 원부예요. 이게 이제 그 권리 상태를 권리증인지 권리증. 그래서 여기 특허 전속 기간이라든가 권리자가 누군지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심판 혹시 이 특허가 뭐 무효 심판이든 무효 심판 계류 중인 거라든가 이게 다 기재가 돼요. 뭐 재산권 있잖아요. 그 저희 뭐 토지 부동산 권리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게 심판 같은 거 기재되면 심판 내용도 기재되고 어떤 사람들 이해관계 있으면 그것도 기재되고 또 이게 특허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지휘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부동산은 뭐 담보라든가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지휘권이 설정이 가능해요. 그 어떤 그런 담보가 제공됐는지 여부라든가 다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저희도 사업 초기에 특허권 하나 이제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선 한 3억 정도 빌렸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다 기재가 돼요. 그런 것들이. 이상입니다. 3시간 서 있기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제 저기가 회사 소개도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말고 아마 업계 나가시면 분명히 보실 기회가 생길 거예요. 제가 뭐 업계에서 도망가지 못할 테니까 무슨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또 나오시면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아는 척 하셨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사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없으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